분배와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 기입을 할 때 어떤 명칭으로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 10,000원이라고 쓸 것인가, 아니면 뭐 푸른색 지폐라고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기입을 해야지만 어떤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의 뭐 거래가 발생한 것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약속된 단위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한 이 계정은 어디서 정하냐면 회계기준원에서 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정 또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폐나 동전을 받거나 주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쓰자. 상품이나 또는 제품을 팔았을 때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외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판 거에 대해서 외상으로 처리한 금액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자. 내가 돈을 빌렸다. 빌릴 차자를 써서 돈을 빌렸으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러한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자.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주주 또는 뭐 개인 기업에서는 뭐 기업의 사장님이 내놓은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자본금이라고 하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정 또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이 계정이 어디에 오냐, 차변에 오냐, 대변에 오냐, 그 위치를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자, 계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올해 회계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쓰는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계정들을 묶어서 쓰는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결산 때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건데, 결산 분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결산 때까지 뭐라고 적어놔야겠죠. 그 적어놓는 것을 우리가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금과 부족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금고상에 있는 현금 금액과 장부상에 있는 현금 금액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현금을 분실했다든지 또는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거래를 기입하지 않았을 때는 장부상의 현금 금액과 실제 현금 금액이 일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치 안 하게 된 거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적어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그 일치 안 하게 된 것을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럼 결산까지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어놓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시계정 중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시 또는 가짜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적어놓는 건데요.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간 사원이 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30만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내역인지는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요. 출장에서 사원이 돌아와서 이건 외상값을 받은 겁니다, 아니면은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수금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없애주고 다른 원인 또는 결과가 되는 계정으로 교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회계 기간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서의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정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의 계정들은 묶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반이 1반, 2반, 3반, 4반이 있는데 이 1반, 2반, 3반, 4반은 묶어서 우리가 회계과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것들은 1반, 2반, 3반, 4반이 묶인 회계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합계정이라고 하고요.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통합계정은. 예를 들어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이 성격이 현금과 매우 흡사한 성격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합계 금액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 8요소를 앞에서 배웠죠. 차변의 4가지 요소와 대변의 4가지 요소가 서로 만나서 차변과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나누어 기입한다라는 뜻인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자, 그러면 분계는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나죠. 자,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기입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중으로 기입한다라고 하는 키워드와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기입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된 분계가 쭉 나열이 되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모두 더해도 일치해야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대차 합계의 원리라고 안 하고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칭은 대차 합계의 원리가 아니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전표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거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거래처에서 상품을 사러 갔습니다. 그럼 상품을 카드로 구입했다라고 하면 상품을 구매를 하고 뭐 300만 원어치 상품을 구매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잠깐만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 분계를 해야 되니까 분계장을 꺼내서 막 분계를 하진 않겠죠. 실무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간단하게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적는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식을 우리가 전표라고 합니다. 전표. 그래서 거래가 영어 그 상품을 사러 간 이 구매 사원은 전표라고 하는 간단한 거래 내용을 기입한 표를 작성을 해서 이걸 회계부서에다 넘겨주게 됩니다. 회계부서에 넘겨주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이제 분계를 하고 원장에다 전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무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작성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표의 종류에는 총 크게는 2개로 나눌 수가 있고 현금 전표와 대체 전표로 나눌 수 있고요. 현금 전표는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전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만 거래대금을 주거나 거래대금을 받았을 때 그 주거나 받는 것이 현금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만 들어오게 되면 자산의 증가가 되니까 차변에는 반드시 현금이 되겠죠. 대변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해서 이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자 수익이 대변에 발생해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차변에는 현금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전표는 우리가 입금 전표라고 합니다. 현금 외에 다른 거는 안 받고 현금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또는 다 출금 전표라고 하는 것인데 출금 전표는 현금만 나가게 되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만 발생하는 전표를 우리가 출금 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금만 들어오거나 현금만 나가거나 이런 전표를 따로 입금 전표, 출금 전표라고 하고 이 2개의 전표를 묶어서 현금 전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전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만 들어오지 않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처리하면 뭐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외상값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데 아직 계적 과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죠. 그러할 때는 어떻게 대체 전표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또는 대변에 어떤 대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현금이 아닌 다른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전표로 적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죠. 현금하고 외상하고 반반씩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전표일까요? 대체전표일까요? 자, 현금은 뭐라고 했어요? 현금만. 그러니까 현금하고 다른 것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역시 대체전표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금전표를 살펴보면 차변에는 현금만 들어온 전표가 맞죠? 입금전표는. 그럼 차변의 계정 과목을 적을 필요가 없죠. 대변의 계정 과목만 적고 대변의 계정 과목 금액만큼 차변에는 무조건 뭐란 뜻입니까? 현금이란 뜻이에요. 입금전표는. 자, 출금전표는 차변의 계정 과목만 적고 대변에는 현금이 무조건 나갔다고 하는 의미의 전표니까 대변에는 굳이 현금을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만 적으면 됩니다. 출금전표에서는. 대체전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다 적어야겠죠. 왜냐하면 현금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표의 종류 세 가지,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살펴봤습니다. 자, 분계를 하는 장부를 우리가 분계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자, 분계를 하는 방법에는 분계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일기장이나 뭐 가계부나 또는 용돈기입장은 적어봤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적어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저만의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분계의 첫 번째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분계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날짜를 먼저 기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갈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올지 대변에 올지 위치를 정한 다음 그 위치에다 기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을 기입하면 분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 예로 1월 1일 날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1억 원짜리 건물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었죠? 날짜를 먼저 기입하라. 자, 1월 1일 날짜를 기입하고 계정 과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하라. 자,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하게 되겠죠. 자산의 증가. 얘는 차변에 쓰겠네요. 그죠? 자,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이 나가겠네요. 자산의 감소. 자, 일단 건물하고 현금이라는 두 개의 계정 과목을 파악을 했죠. 자, 두 번째, 계정 과목의 위치를 파악하라. 건물은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다가 쓸 거고 현금은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다가 쓰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미리 적어 놓고요. 자, 세 번째 뭐 하라고 했었죠? 1억 원짜리니까 현금이 1억 나갔다. 자, 건물이 1억 원짜리가 들어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분계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단계를 걸치지 않고 바로바로 분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분계를 하시면 틀리지 않고 쉽게 분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분계를 하다 보면 이제 대체와 상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강의에서도 자, 이건 대체 처리하고 이건 상계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계를 하는 것 중에서. 자, 대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계정 과목 같은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현금을 없애고 현금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예금에다가 입금을 하고 싶어요. 그럼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써서 없어지게 될 거고 이 현금 대신에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현금과 예금의 관계를 대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 100만 원은 내가 은행에다 입금을 하게 되면 차변에 있던 현금이 대변에 적히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계정 과목이 적히면서 서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계산돼서 서로 상자 계산돼서 없어진다고 해서 이 관계를 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와 상계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분계하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했었던 분계입니다. 1월 1일 날 건물을 현금 1억 원으로 구입했어요. 자, 차변에 건물, 대변에 현금 1억 원, 1억 원. 자, 분계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1월 2일 날 1억 원에 다시 판매했어요. 그리고 대금을 은행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분계를 먼저 볼까요? 분계는 1월 2일 날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건물과 보통 예금. 건물은 팔았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다 쓰겠죠. 보통 예금은 증가하게 되겠죠. 예금 잔액이 증가하게 되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에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금액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1월 2일 날 분계가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럼 이 1월 1일과 1월 2일의 분계의 상관관계를 보자 이거죠. 자, 차변에 있던 건물, 자산의 증가였던 게 대변에 똑같은 계정 과목과 똑같은 금액을 하니까 건물이 서로 1억 원짜리 건물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 상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이라고 하는 1억 원짜리 계정이 뭘로 바뀌었어요? 건물이 없어지면서 보통예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건물이 보통예금으로 뭐가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체되었다. 자, 다시 한번 1월 1일 날 건물을 샀었는데 1월 2일 날 건물을 팔았으니까 같은 금액과 계정 과목으로 반대편에다 썼죠. 그래서 건물은 상계 처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건물 계정 과목을 뭘로 바뀌었습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건물의 잔액이 보통예금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건물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 처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